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시장 동향은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량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가, 거래량은 또 어떤지, 미분양은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 이제 몇 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2018년 9.13 대책,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 같으면 9.13 대책의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 9.13 대책에서는 전체적으로 투기를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투기 억제하는 정책으로서 LTV나 DTI를 강화를 시켰었고요. 대출 강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가 각종 세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었죠. 자, 이런 정책 이후로 상당 기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다가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됩니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어지는데 이 확대되는 형태를 봐보면은 수도권 지방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 유형 쪽에서 봐보면 아파트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2008년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형주택이 상대적으로 강세, 중소형주택 약세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08년부터 2014년 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중소형 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대형 주택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대형 주택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주택 보유 규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기저효과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그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 또 똘똘한 주택 한 채 소유하자, 뭐 이런 영향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부터 해서 2014년까지 이렇게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 못했던 대형주택의 상승폭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돼가는 이런 과정에서 대형주택의 상승이 중소형주택보다 강하게 나타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이게 어느 게 선행하는가, 후행하는가 하는 것들의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거래량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 거래량보다 다소 1, 2기 정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선행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도 늘어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요.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최근 특히 2020년 자료 보면은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호황이 되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호황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은 크게 감소됐습니다. 2020년 말 현재로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19,000호 정도, 이게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 준공된 이후의 미분양 주택은 12,000호 수준으로 이렇게 아주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한 20여 년 평균치를 보면은 연간 미분양 주택은 대략적으로 6, 7만 호 정도 수준 이렇게 나옵니다. 연평균으로요. 그거에 비해본다면 현저히 적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16만 호 정도 미분양 주택이 나타나서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도 많았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008년 금융위기 맞으면서 또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 호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미분양 주택은 아주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 공급은 이제 인허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 부분,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준공, 입주, 이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뒤에서 우리가 자료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착공해놓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주택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 공급 부분인데
공공택지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으로 약 4,800만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왔었어요. 이게 지구주정 기준입니다. 이랬던 것이 2011년부터 19년 사이에는 1,100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하니까 큰 폭으로 지금 감소된 상태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전에 택지발 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등을 개발했던 시기에 있어서는 이게 공공택지 공급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신도시로 대규모의 신도시를 계속 공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2010년 이 무렵에 있어 왔죠. 그러면 택지발 촉진법 자체를 폐지하자 하는 논의도 있었고 결국은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촉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온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공공택지를 이런 거, 수도권 상지 신도시 공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공급하는 것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우리 택지 지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국 주택가격 추이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순환 국면을 보잖아요. 주택 순환 국면을 보시면은 이 순환 국면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주택시장이 쇠퇴, 호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상당히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2017년 이후에 가격 상승의 폭이 컸는데 물론 여기서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좀 안정된 부분을 보였습니다만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가격 계속하면 전국 주택가격을 봐보면은 매매가격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그보다 이제 상승 변동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가로 안에 참고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매매가격은 2015년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이 정책들이 규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서 14년까지는 연평균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마 이 기간의 경우는 아직 이제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변동되고 실거래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래 됐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는 이제 2015년 상승률이 3.46 정도 되면서 꽤 높은 상승폭을 보이죠. 그러다가 규제 정책들이 강하게 들어간 16년에서 19년 상반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미세한 변화를 거치고요. 실거래가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2019년 하반기부터 이게 이제 유동성도 계속 늘어나고 저금리 상황, 특히 여기서 보면 이 뒤에 자료 보겠습니다만은 2020년의 경우에 있어 금리 조정이 크게 있었죠. 저금리 등 경제 변수. 그 다음에 세대수 급증. 세대수 급증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1인 세대가 작년에 크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세대수가 작년 한 해에 늘어난 게 약 62만 세대 정도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대수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었고요. 뭐 이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인 가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인 세대, 2인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1인 세대 많이 늘어났다 하는데, 1인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가? 1인 가구를 보면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죠. 한 주택에. 거처 구분되는 그런 주택에 혼자 사는 가구가 대략 지금 보면은 31% 정도 돼, 총 가구에 3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약 27, 8% 정도, 막 이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세대를 보면요, 1인 세대는 어떻게 나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세대는 39%입니다. 그러면 1인 가구는 31%인데 1인 세대가 39%다. 1인 가구는 뭐고 1인 세대는 뭔가? 상당히 이 부분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쉽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택에서 혼자 살면 그 1인 가구예요. 그런데 어떤 주택에 비혈연 가구가, 예를 들어서 혈연 가구, 비혈연 가구는 아시죠? 내하고 가령 친구가 집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래 각각 세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세대 분리를 시키면은 이게 비혈연 가구는 독립주택 내에서도 세대 분리가 되거든요. 세대 분리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1인 세대가 두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구는 어떻게 되는가? 가구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아니고 2인 가구고 세대는 1인 세대가 두 세대가 그 집에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1인 세대가 1인 가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는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작년 그런 얘기 많았었죠. 영끌. 특히 젊은 분들이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여기 집을 산다. 근데 그게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주택을 어떤 형태로든 대출을 받아서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주택 공급하는 대상은 주로 세대 기준이거든요. 세대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집을 얻어서 세대 분리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받기 위한 그런 세대 분리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수 급증의 원인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자체는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대수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적으면 주택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돈 많고 그 다음에 금리는 낮고 자금 조달해오는 금리가 낮고 이러면 주택 사기가 상당히 수월해진 거 아닙니까? 특히 무주택 가구의 경우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니까요. 아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라든가 세제 및 규제 강화 요인들도 이 부분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 소위 심리적인 요인도 이따 가세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한 해 동안의 매매 가격 지수는 5.24%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수도권의 상승률이 더 높죠. 이렇게 실거래 가격 지수로 봐보면은 14.32%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양가 규제는 이 뒤에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분양가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한꺼번에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신규 주택 시장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무주택 가구들에게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대상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만일에 과도하게 분양가 규제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가령 평당 3천만 원인데 가령 2천만 원 수준에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수요자 측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받으면 큰 분양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그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민간택지도 지금 이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분양받을 목적으로 또 세대 분리하는 그런 문제도 아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청약 경쟁률이 특정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백 대 1씩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청약 가점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주택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 가건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청약가점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으로 해서 만점은 32점까지 만점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되면은 거기는 17점 만점 되죠. 그 다음에 가구당 가건수가 몇 명인가, 가건수 1인당 5점씩 이렇게 가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만일 가건수가 전체로 7인이 된다고 한다면 35점까지 되는데 7인 이상은 35점까지 만점입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84점이 이제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실제로 봐보면은 좀 청약 과열되는 지역들 보면은 거의 70점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최악가점이 예를 들어서 한 4, 50점 되는 이런 가구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신규주택 시장에서 분양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내 가점 가지고는 최악가 가점 가지고는 도저히 좀 받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불안 심리가 생기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 주택 시장이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분양가는 같은 수준으로 나눴는데 분양가는 지금 분양가 우리가 규제를 할 때 분양가 수준은 택지비에 그다음에 건축비에 적정 이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택지비나 건축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분양가는 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주택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신규주택 시장과 중고주택 시장의 이 분양 차익이 더 커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더 커지게 되면 결국은 신규주택 청약과열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반복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공급 측면에서 봐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가령 분양가 규제가 그러니까 민간주택 시장에 이제 분양가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 가격에 한 85%나 90% 수준의 규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막 공급하는 것도 원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분양 차익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60, 70%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주택 공급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착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분양이 되지 못하는 주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고 한다면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양가 규제 부분은 분양가 규제는 하되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뭐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보면은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 이제 1차적인 규제적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분양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심의 부분에서도 과도한 분양가 규제 부분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리라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은 그 양도세의 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뭐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 시장 공급 감소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하고 규제 지역이 확대라든가 규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4구를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강남 4구 이외에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서울 이외에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또 번져가는 소위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고 강화시키면은 비규제 지역이나 그다음에 9억 이하 특히 이제 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가 주택에 대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습니다만 최근 2019년, 20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가격 상승률이 꽤 크게 나타났었고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습니다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림으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현저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와 실거래가격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로 보면은 수도권의 경우에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는 지방보다 높다. 특히 2017년 이후에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의 상승률이 수도권 못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은 수도권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조금 이제 정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유형별로 봤을 때는 아파트, 비아파트로 놓고 봤을 때는 2013년에 15년 그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비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에 보면 비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꽤 높게 나타나요.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가격 상승이 같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게 계속 아파트 상승률이 너무 높았으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비아파트 쪽으로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저효과들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주택 가격은 그렇고요. 그럼 규모별로 봤을 때 이 규모별로는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중형이나 소형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가령 2008년 이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어땠었는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대형주택 상승률이 높고 중소형주택 상승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형 상승세가 강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이제는 주택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의 주택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됐었습니다만은 주택시장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이 상황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어느 시점 가면 꺾여가고 또 다시 또 쭉 꺾여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승 그 변화 순환 변동을 계속 해왔던 그 여러 번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시기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대신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변동만 봐보면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18년 이후에는 이제 다주택 규제 강화에 따라 똑똑한 집 한 채 수요 증가로 중형이나 대형주택 상승폭이 확대되고 또 여기다가 이제 과거에 오르지 못했던 기저효과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제 매매 가격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전월세 가격은 또 어떤가?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가? 이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이게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긴 시결자를 놓게 보니까 대체로 플러스 관계.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 대비했을 때 전월세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자, 비율이 어떤가 하는 부분은 전월세 가격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 가격도 결과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더라 하는 통계적인 분석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 부분은 어떤가? 거래 부분에서는 이게 과거에 가령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연평균 거래량이 한 100만 호 정도 이렇게 되다가 좀 침체가 됐던 시기 들어오면 이제 좀 줄어들다가 다시 그 작년 봐보면 2020년 보면은 127만 호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가격 상승폭이 클수록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거래량 변화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봐봤더니 가격이 다소 선행을 하면서 가격이 다소 1, 2분기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 그래서 실제 제가 두 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가?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아파트 가격이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더라. 이거는 거의 유효성이 매우 높게 나오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래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과 미분양. 이게 어떤가? 주택 공급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허가 실적도 있고요. 착공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분양 실적도 있고 또 준공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양 실적은 특히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 다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럼 전체로 봐보면은 2015년 같은 경우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제일 많았던 해예요. 76만 5천 호 이렇게 과거 평균치 보면 한 50만 호 수준 됐었는데요. 76만 5천 호 되고 착공도 88만 2천 호 이렇게 큰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준공은 2018년까지 63만 6천 호 요 수준에서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준공, 인허가, 착공, 준공 간의 그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자료를 놓고 봐본다고 한다면 대략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016년에 18년까지 인허가 착공으로 놓고 봐보면은 인허가 후에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약 27만 호, 전국에 27만 호. 그 다음에 인허가 후에 미착공된 물량이 수도권만 해서 7만 호 정도 이렇게 나와져요. 공급 측면에 이런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면은 이 착공을 조기에 유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료에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은, 자, 그림 2-25로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여기 관심이 많은 수도권 한번 봐볼까요?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맨 아래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이런 분양, 준공 이런 순서로 가는데 아파트만 한번 봐봤습니다. 아파트로 보면은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즉 5개년 자료입니다. 5개년 자료에서 인허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착공은 얼마만큼 되는가. 인허가와 착공 간에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런 시차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 시차가 있는데 물론 그거 이제 더 짧은 시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허가 된 것 중에서 일부가 미착공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착공해놓고 분양이 되지 못한 주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요. 그러면 착공을 해놓고 왜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는가? 지금 자료로 봐보면은 이게 지금 한 50만 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부동산 1, 2사자, 이거는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제가 받아본 부분인데요. 부동산 1, 2사 자료에서 보면은 대략 한 15만 호 내외 이런 분석 자료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건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5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착공해서 분양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가령 분양가 규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본다면은 이 착공된 것이 바로 분양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때? 상당 분량이 공급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간 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했던 게 뒤에서 우리가 일정별로도 봐보겠습니다만 주택 공급은 2018년, 19년에서 계속 공급량 증가시키겠다 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물량으로 봐보면은요, 계획된 물량이 이번 2사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이 120만 호 이상의 공급 계획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 지구 지정도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2월 4일 날 나왔던 2사 대책에서는 전국에 8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가령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 대규모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공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규택지 지정해서 공급하는 부분, 재생 사업을 하는 부분, 그 다음 비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되는 것은 매입임대로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61만 6천 호, 수도권 부분이 이제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61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 특히 서울, 여태까지 공급량이 적었던 서울의 경우는 31만 3천 호까지 이렇게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물론 이제 부지 확보가 기준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하는 것 중에 일환으로 저 착공된 물량이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 전국으로 봐보면은 전국 물량도 지금 대략 70만 호 정도 착공과 분양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착공과 분양 간의 시차는 다소 있습니다만은 착공돼 있으면은 분양은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에 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미분양은 이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과거 한 20년 동안을 보면 연평균이 6, 7만 원 정도 미분양이 되던 게 지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봐보면 미분양이 19,000 세대 정도 되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은 12,000호 정도 돼서 2017년 3월 달에 있었던 9,000호 수준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만은 이거 사상 유례 없이 어찌됐든 낮은 수준인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택지 상태는 어떤가? 택지를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림 보면 2-28 그림 보시면은 과거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우에 연평균으로 보면은 약 4,800만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공공택지를 공급을 했었어요. 공공택지 공급하던 것이
11년부터 19년까지 공공택지 지구지정 기준입니다. 지구지정 기준으로 봐보면 이게 1,100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물론 이제 19년, 20년에 오면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꽤 많이 했습니다만 19년 자료까지 보면은 이렇게 양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경험으로 봐보면은 정부에서 공공택지, LH라든가 뭐 SH 등 지방공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공공택지 지구 지정해서 주택 공급하는 그런 공공택지가 한 절반 정도, 민간이 확보해서 하는 민간택지가 절반 정도, 이렇게 주택이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 공공택지의 지구 지정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적다고 한다면은 민간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연간 주택수를 개락 한 40만 호 정도 내외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민간택지 부분 가지고 공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